오늘은 1957년에 태어난 이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1978년 겨울 슬픈 진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박정희 유신 시대의 어느 군부대입니다. 주인공 이수호는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로 군에 입대한 일병입니다. 눈 내리고 추운 2월 어느 날 훈련 수경지의 대대장 텐트에 하사관 2명이 민간인 여자를 들여넣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군대는 몹시 썩어서 뇌물이 일상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 여자 또한 진급을 노린 성뇌물이었던 것입니다. 독재는 무조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군사독재뿐 아니라 현재의 검찰 독재도 몹시 혐오합니다. 소설 속에서 졸병들이 속닥거립니다. 대대장 혼자 새로 친 텐트에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단한 대한민국 장교들이라는 거지. 그럼 누구하고 있는데요? 여자. 강병장은 서화리 다방에 있는 여자가 찻쟁반을 들고 이 밤중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골통도 골통이지만 황계가 목이 말랐거든. 지난해도 진급심사 올라갔다가 밀리고 달아봐야 갈매기 하나 더 다는 걸 가지고 작년 진급심사에서 밀린 다음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데 이중대 선임 하사하고 대대작전과 정상산한 진급하고 자기는 떨어지니까. 그날 밤 보초를 서던 이수호 일병은 대대장 텐트 불빛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합니다. 여자는 옷을 입고 있을까, 벗고 있을까? 만약 내가 여기서 총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잠든 밤, 이 산중에 눈이 내리고 나는 눈을 맞으며 보초를 서고 있고 여자는 지금 불빛 안에 있다. 그것을 아는 사병은 대대장 당번병인 김상병 말고는 강병장과 나밖에 없다. 그래, 이것만 풀고 이것만 당기면 그러다 그 위험한 상상 속에 나도 모르게 의식에 어떤 공황 같은 마비가 왔을 것이다. 기어이 나는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기고 만 것이었다. 탕탕탕탕. 한밤중 콩을 볶듯 자동으로 갈겨된 총소리에 놀라 일어난 대원들은 내가 총을 쏜 것에 대한 놀람과는 또 다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호기심으로 뒤늦게 대대장 텐트에서 나와 황계를 따라 빠르게 개활지로 내려가는 여자를 보았고 다음날 나는 귀대 즉시 대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경계 근무 중 총기 오류 사고, 그게 내 비행 죄목이었다. 유신 군대가 졸병들의 군기를 빼고 또 졸병들을 겁대가리가 없게 만든다고 했다. 이수호 일병은 한 달 동안 영창생활을 하고 풀려났는데 그 사이에 애인이 면회를 2번 왔었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지만 사귀는 여자가 없는 이수호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면회 온 여자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녀석도 네가 모르는 네 애인 이름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물어보셨나 해서 앞만 봐도 네 애인은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다. 잠깐 봤지만 서로 정성을 들여도 네가 더 들여야 할 것 같던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되었으니. 이수호는 위병소에서 정기숙이라는 여자가 면회 온 것을 확인합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렁각시가 온 것도 아닐 테고 같은 학교의 정기숙이라니. 그러다 그 이름 끝에 혹시 하고 스치듯 붙잡히는 한 얼굴이 있었다. 같은 학교의 정기숙이 아니라 시골 옆집에 살던 초등학교 동창 기숙이의 얼굴이었다. 그 기숙이라면 어릴 때부터 몸매도 여리여리한 데다 시골 아이답지 않게 얼굴까지 하얗고 이뻤으니 처녀가 된 지금도 옷태만 잘 낸다면 어느 집 딸보다 귀하고 곱게 자란 듯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왜 날 면회 왔을까? 주말에 수호는 부대 밖 여관에서 기숙을 만납니다.
수호야. 얼굴을 보니 틀림없는 기숙이었다. 그런데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화사한 모습이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숙이가 아니라 지난주 면회를 왔다는 또 다른 정기숙처럼 생각되었다. 기숙이는 베이지색 재킷에 체크 무늬로 된 나무색 치마를 입고 그 아래에 이번 겨울부터 막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치마의 반쯤 가린 긴 부츠를 신고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돼? 그래, 많이 기다렸다. 몰랐어 네가 올지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넌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고. 왜, 나는 너 면회하면 안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뜻밖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뜻밖인 건 그렇게 면회온 기숙이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왜, 정말 애인이 아니어서? 아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다니까. 그게 나라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나중에 위병소에 물어봐 가지고. 그냥 널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기숙이가 밖으로 나가 술과 음식을 사온 후 두 사람은 여관방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수호야, 우리 지금까지 같이 술 한잔 한 적이 없지? 그러기 전에 너희 집 이사 갔으니까. 그땐 우린 아직 어렸고. 받아, 처음으로 내가 따라주는 술이야.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기숙이는 16살 때부터 7년 동안 섬유공단에서 일했다고 했다. 다른 건 다 참겠더라. 힘든 것도 참겠고. 그런데 쏟아지는 잠은 참을 수 없는 거야. 일하는 내내 실 끊어지는 데가 없나 신경 쓰다 보니 눈은 2배로 피곤하고. 예전엔 내 손도 참 이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몇 년이고 하루 종일 배틀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손끝부터 험해지거든. 우리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했어. 보여줘봐. 그냥 손 내밀어 보여주는 건 싫어. 내가 술잔을 잡을 때라든가 오징어를 잡을 때 봐. 이제 감추려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소설의 배경은 1978년입니다. 그때 나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돈 벌러 서울로, 부산으로, 마산으로 떠났던 가난한 섬마을의 이웃 누나들과 친구들, 그녀들의 거칠어진 가련한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들은 인내하며 죽어라 일했지만 부자들과 독재자들이 한편이 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했으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고 임금 인상 투쟁이 불붙던 1987년 이전까지 한국의 서민들은 필리핀 서민들보다 불우하고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했습니다. 가난한 그대여, 가난의 먼지 속에서 인내하지 말고 기침을 터뜨리세요. 크게 숨을 쉬세요. 그대의 노고 없이 부자는 존재할 수 없는 법.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세요. 요구해도 아니 주거든 빼앗아 버리세요. 그러나 소설 속 1978년에 기숙이는 방직회사의 일본 거래처에서 출장 온 늙은 호라비에게 시집간다고 말합니다. 수호야, 나 바보 같지? 너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랬어. 그 무렵 우리 아버지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집에서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해준 줄 알아. 지금 내가 일본에 가는 것도 회사에서 뽑혀 무슨 큰 기술이나 배우러 나가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 얘기만 하러 온 건 아니야.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다음 달 일본 가는 것도 내가 나쁘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 같은 건 있어. 오늘 아침에도 저 책들을 들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내가 제대로 배워 이런 책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지. 내가 서울로 올라가기 바로 전이었을 거야. 너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하루는 우리 엄마하고 건넌골에 가서 밭을 맸어. 그때 우리 밭이
우리 밭도 아니지. 남의 땅 빌려서 지은 거니까. 그 밭이 시내로 나가는 길 바로 위에 있었어.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쇠사랑으로 마른 땅을 쪼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땅만 쪼면 뭐하나 그런 생각만 드는 거야. 그때 나 정말 너무 학교에 다니고 싶었거든. 그러다 얼굴에 땀이 흘러 그걸 훔치려고 고개를 드는데 길 저쪽에서 너하고 은선이가 오는 거야. 생각날 거야. 그때 너 자전거 타고 다녔던 거. 그래, 학교가 너무 머니까. 그런데 네 자전거 뒤에 은선이가 타고 있는 거야. 옆으로 앉아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뒤에서 널 안고.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나도 내 책가방 들고 네 자전거 뒤에 그렇게 한번 타봤으면 하고. 나는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나. 그때 은선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네 자전거 뒤에 타고 있었다면 지금 같지는 않을 거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욱 널 보러 온 건지도 몰라. 와 보니까 너는 너대로 아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자전거도 없는데. 나는 진심으로 기숙이에게 물었다. 얘기할게. 들어줘. 그래. 이따가 내 옆에 누워줘. 누워서 나 기운 내라고 안아주고. 그러면 어디 가서든 또 힘을 낼 거야. 쇠사랑으로 마른 땅을 쪼다 울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기숙이는 내 앞에 눈물을 보이고 울었다. 그 밤 자리에 누워 나는 내 옆에 누운 직녀의 손끝을 하나하나 더듬어 어루만졌다. 10년 전 어느 밤처럼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램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밤이었다. 차라리 눈이라도 내렸으면 좋으련만.